네, 다음 주에 열리는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투쟁을 강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이제 9월 정기국회가 개막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혁, 속도전을 강조를 하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투쟁, 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고요. 또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여야가 가장 강하게 좀 충돌할 걸로 보이는 지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특검 강화에 관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추석 전에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대 개혁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상당한 또 이 여야 간 충돌이 강하게 벌어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검찰개혁인데요. 지금 이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9월 25일까지는 정부조직법을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고 그리고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중대수사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이 기구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와 앞서서 이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방향과 그리고 속도에 대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특검에 대한 권한의 강화, 기간의 연장인데요.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수를 할 경우에는 형량을 깎아주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플리 바기닝과 같은 제도를 지금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형사법 체제에서는 그것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일부 특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미진한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을 경우에는 그 수사 지휘권도 여전히 특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정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특검 강하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수완박이나 또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전열을 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 등을 고려를 해서 국회 보이콧 카드도 준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불참을 시사했던 국회 개원식 같은 경우도 조건부로 또 참석을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사실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또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정부 질문도 있지만 또 국정감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하고 지금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강한 야당으로서 어떤 존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아마 보수 측에서는 볼 때 지난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보면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범보수 진영을 다시 한 번 더 집결해하고 또 대우를 좀 정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번 정기국회가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면 출범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 현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다룰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인사 참사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입법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노란봉투법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어떤 하청업체의 어떤 협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무효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입법 폭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클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발표된 그 어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올해보다 한 12%가 불었는데 728조, 그러니까 700조 시대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120조 정도가 빚으로 만든 거거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0조 정도가 불어나게 되면 이재명 정부 한 5년이 되면 한 500조 정도가 불기 때문에 올해 국가 채무가 지금 1,300조 원인데 그러면 1,800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국민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2,1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는데 앞으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2,800만 원짜리 정도의 빚 수저를 안겨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그 내년도 국가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생산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소비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보면 농어촌에 어떤 기본소득을 준다거나 아동 수당을 올린다거나 또는 지역 어떤 지역 사랑 상품권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AI에 대한 투자는 100조 원을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편성되는 1조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도 보면 결국은 이 편성한 부분이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그냥 소비성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비상기업 이후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요. 여야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감정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따로 답은 하지 않고 빵 터졌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한민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사이코패스다 이런 좀 격한 말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도부 간의 감정 싸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예정된 뭐 지금 코스로 지금 여야 양당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실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 대여 선명 경쟁 노선을 기치로 내걸고 결국 강한 당심을 지지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이 정당 대표 모두 자신의 이 말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이 양당의 뭐 이 충돌은 상당히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민수 지금 의원의 이 사이코패스 발언은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뭐 지금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발탁되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의 뭐 의중을 전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서실장은요 정무적 판단도 하고 당 대표가 약간은 조금 이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사이코패스 발언은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란 말이 뭡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는 것인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디다 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흉악범이라고 한다면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경우에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야당하고 지금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식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썼다고 합니다만 뭐 본인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 말을 쓴 것 자체가 야당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다. 바로 뭐 이걸 뭐 고려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제 민주당 연찬회 끝나고 나서 청와대 인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자의 여당 의원 전원이 모창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각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조용히 성과를 내자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여야 간의 극한적인 대결을
나름대로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감정 싸움 자체를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과한 표현은 좀 삼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윗머리 맑아야 아랫머리 맑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책내 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버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내란 정당의 당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들은 내란 정당을 지지한 국민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내 대표의 발언조차도 부적절한데 정책내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거기 막장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 꾸준히 야당과의 어떤 협치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도 침뱉기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귀국했는데 그 귀국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보면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을 제일 야당으로 인정을 하고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해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사이코패스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럼 뭐가 되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민수 의원 자체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민수 의원은 저는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저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자꾸 내란 정도가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정도에 되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정당으로 규정이 되면 모르지만 계속적인 저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해버리게 되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만큼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표를 줬던 국민들마저도 저는 모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정책내 대표가 앞으로 조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 조금 협조하려면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내뱉은 말을 본인 스스로 거둬들이는 결자 해제하는 모습을 먼저 정책내 대표가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하면서요.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실질적 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또 본인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을 해서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좀 드러난 상황인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공개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지금 급무사를 타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검찰의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근한 남용에 따른 상당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도 저는 뭐 거의 대의가 형성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것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면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형사사업 전체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안을 대통령이 입법 과제라고 해서만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이 당내 이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대회죠. 당원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의석수로만 이것을 밀어붙이는 상황처럼 주도할 경우에는 결국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 모두가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대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뭐랄까요, 당정 간의 엇박자 또 내지는 뭐 여권 내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과정에서 자칫 중대범죄들을 놓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다 둘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과 또 이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은 결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핸들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난 2003년도 집권한 직후에 당시 검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일선 검사들이 반발보다는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을 사실상 공중분해시키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대안과 그리고 설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검찰개혁 관련 대국민 토론회 이게 현실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자체가 전부터 굉장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당하고 지금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에서는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속도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그동안 속도전으로 검찰 해체법을 추진해 왔는데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민주당 출신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수사권을 떼서 행안부로 줘버리게 되면 행안부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그럼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행안부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행안부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어떤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11명밖에 안 된 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답할 수 있느냐 없고 그렇다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또 안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정간에 특히 당과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당과 정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은밀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 토론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 사실 대통령의 권위나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만약 이견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자 이거는 국민 토론에 한번 붙여보자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지만 여당과 지금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해서 공개 토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공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 해체법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국정의 책임자가 되고 보니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공개 토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의 속도전을 조금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신중한 모드로 조금 바뀌었다고 본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만약에 지금 정책리 대표가 그런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추석 전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럼 대통령 입장이 애매모호해지는 게 그럼 본인의 뜻과 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가 된 부분을 그는 수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또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책리 대표가 굉장히 추석 전에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정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 의견, 특히 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을 지금 반대 의견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야 간에 여당과 그리고 당정 간에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당정 간의 문제를 공개 토론으로 돌리는 게 대통령의 리더십에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신임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뭐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인데요. 단독 회담이라는 게 성사가 될지 또 성사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또 이야기들이 이어갈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그래서 뭐 형식이나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얘기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정치적 관례를 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에도 보면 역대 어떤 대통령, 역대 정부에서의 대통령이 해외에서 어떤 정상 외교를 하고 오면 그 부분에서는 여야 지도부 또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그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뭐 민주당 정책내 대표나 또는 국민의힘의 어떤 장동혁 대표를 모시고 나름대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서 여야의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맞고요. 저는 그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대통령이 뭐 장동혁 국민의 대표가 좀 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절충형으로 어느 정도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만들고 그 이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저는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 대표와 어느 정도 독대를 좀 하게 되면 영수회담의 형식도 갖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어떤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고 국정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후에 저는 나름대로 절충력으로 풀어가면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장동혁 뭐 국민의힘 대표나 이렇게 해서 풀리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야 대표 회동이 끝나고 이제 영수회담 형태로 넘어가는 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번 뭐 방미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미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왔지만 또 지금 본인 앞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사실 내치에 해당되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도 있고 지금 내년 정기 예산 처리도 그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첫 번째 뭐 이렇게 해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일종의 상견례잖아요. 상견례 끝나고 난 뒤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정도가 아마 논의의 선상에 오를 것 같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1대1 단독 면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요한 이런 내치와 관련된 문제는 1대1 단독 면담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구체적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대1 면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 취임 1승으로 첫 지시가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이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 다자간 이 회동도 좋지만 그러나 1대1 단독 면담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을 굳이 전제 조건은 내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여야 지도부 회동의 모습으로 일단 한번 일단 상견례 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그리고 따로 지금 장동혁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대표와 1대1 이 지금 단독 회담을 가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하고도 1대1 단독 면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야의 균형을 취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크게 내부 불만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은 결국 장동혁 대표하고의 1대2 단독 명단 성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부분을 좀 여쭤볼까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유튜브 TV 홍카콜라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출연을 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나서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재개를 또 선언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결국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돌아갈래 정치 현장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죠. 본인이 사실 오늘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다 올린 글에 보면 두 번의 사기 경선 끝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부분은 그런 사기 경선에 속아서 나가서 그 결과에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사기 경선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 경선과 관련 끝나고 난 뒤에 패배 뒤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실상 무효라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 홍카콜라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구독자가 75만 명이라고 해요. 그 상당수가 2030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 이런 지지층을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정식 재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장동혁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 장동혁 이 대표는 강한 선명성만 띠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 기존의 이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에 길을 기울이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아마
승리는 요원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의 참패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완전히 전면적인 하나의 일종의 이 권력의 재건을 위한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때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몸풀기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난 후임 대구시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재개 복귀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현실 정치까지 직접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아마 현실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계속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직 시절에는 굉장히 아마 홍카콜라 나왔을 때 사이다 발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주목받고 어떤 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고요. 특히 아마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까지도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소리 또는 비난에 가까운 순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들어서는 뭐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전에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순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홍카콜라를 새롭게 이제 재개는 하지만 활동을 재개하지만 어느 정도로 임팩트 있게 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캐스한 상황이고요.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홍카콜라 TV 재개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새롭게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보수 신당에 대한 가능성도 아마 테스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저는 아마 홍카콜라 TV의 첫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